그래서 총 19개의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 역시 쉬지 않고 나오는 게 적인 상흔들, 그 역사적 장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서점 챈들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영상 업로드 이후에 또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정말 격동적인 그런 여러 일들이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좀 중대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게 지나쳤고, 오늘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그 10번째 에피소드인 방황하는 바위들 혹은 배회하는 바위들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바위들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영어 원제는 원더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12권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서 아주 간단히 언급됐는데,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했던 스킬라와 카립디스 사이를 통과하기로 오디세우스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한쪽 선택지에 있던 떠다니면서 이리저리 부딪히게 되는 그런 바위의 위협은 아예 선택지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죠. 키르케가 설명해준 바위 형태로 설명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이제 십장을 할애해서 그 이미지를 기본으로 해서 한 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0장은 1장부터 9장까지를 전반부로 하고, 이어지는 11장부터 마지막 18장까지를 후반부라고 했을 때 그 전반과 후반의 사이에 있는 막간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의 이 10장 배회하는 바위들은 앞에 나왔던 그 수많은 인물들과 앞으로 나올 인물들 모두가 총출동해서 약 이름이 있거나 알만한 인물 외에도 이름 없는 인물들 약 50여 명이 총출동해서 얼굴을 비치고, 저마다 어떤 장면에서는 주인공이, 어떤 장면에서는 지나가는 역할로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더블린 시내를 조감하는 그런 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9개의 장면이 있는데요. 19개의 장면은 18개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18개는 그 율리시스 전체 장처럼 18개에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19장면은 이 장을 마무리하는 하나의 코다라고 하는 마무리 맺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인물들 모두가 나와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그 방황하는 바위들의 모습, 설명,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는 저승세계를 다녀온 오디세우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타카로 향하는 길에 키르케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과 그걸 헤쳐나갈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죠. 이 배회하는 바위들이 있는데요. 그 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쪽에는 윗부분이 툭 튀어나온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를 둘러싸고 바다에 엄청난 파도들이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몰아치기 때문에 마치 바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바위가 움직이면서 지나가는 배라든지 선박들을 부수는 건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바위를 둘러싼 큰 너울들이 그 바위들을 감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신들은 이 바위들을 플랑크타이 바위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플랑크타이 바위들이라는 것 자체가 떠도는 바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으로는 어떤 날짐승 또는 어떤 배도 통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하게 통과했던 것은 그 황금 양털을 찾아 떠났던 아르고 원정대의 그 배 한 척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연구하는 자들은 그리스에서 흑해로 가기 위한 그 해협에 있는 아마 암초들일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 바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 각주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플랑크타의 바위들은 화염에 쌓인 채 큰 파도에 떠밀려 바다위를 떠다니는 두 개의 암벽으로 배가 접근하면 서로 부딪혀 그 사이를 지나가는 배를 박살냈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화염에 휩싸인 암벽이고요. 그 위에 두 개의 그 암벽이 있고 배가 접근하면 이 바위가 서로 부딪히면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박살을 내는 그런 이미지. 이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이건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세이렌을 지나서 스킬라와 카립디스를 지났고 그 다음에 태양신의 황소들 에피소드에 도달을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면 이제 고향 이타카로 가는 거죠. 그래서 2부가 끝나게 되는데 세이렌 이야기라든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뒷부분에 이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율리시스를 한번 10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은 한마디로 이 김종공 교수의 지지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더블린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 소설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총 출동하여 저마다 자기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 19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진 그런 장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스티븐 몰리 블룸도 역시 출연을 합니다. 저는 이 세 사람 나오지 않은 줄 알았더니 다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들, 주변인이고 이름이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데스장, 장례식에서 나왔던 맥킨토시를 입은 사나이, 그 사나이가 다시 등장하고요. 또 외다리 수병, 그러니까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수병, 해군 병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병사 역시 동정을 받으면서 돌아다니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전혀 이 인물에 대한 이력을 알 수가 없지만 외다리 수병이라는 어느 이름 없는 떠돌이 인물이 더블린 시내 곳곳에서 출몰을 하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는 그런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주인공인 우리의 블룸, 스티븐, 그 다음에 몰리는 이 장에서도 역시 외다리 수병에게 적선을 하는 몸단장하고 있는 팔 하나로 등장을 합니다만 어쨌든 스티븐과 블룸의 또 이 심적인 상태까지도 알아봐야 할 장입니다. 이 장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되는 장이었는데 더블린이라는 도시의 지도라든지 또는 그 해당되는 장소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걸 보면서 구체적으로 뭐 설명하면 재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다 설명을 한다는 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어느 정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세세한 설명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점은 바로 이 장 집필할 때 조이스가 했던 방식에서도 오는 일종의 아이러니 같은 건데요. 조이스는 이 장을 집필할 당시 더블린을 떠나서 트리에스테라든지 파리 등지를 전전하면서 이제 집필을 한 건데 더블린 지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옆에 두고 콤파스라든지 삼각자 각도기를 두면서 각각의 그 해당되는 장소의 위치, 지역,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를 위해서 세밀하게 탐구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 거리에서 저 거리까지 가는 정확한 시간에 대한 자료도 필요했고요. 그래서 시계라든지 장담했듯이 더블린이라는 도시가 사라져도 이 소설에 나오는 것을 다시 보면서 예언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한 정도로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아주 세밀하고 정교한 그런 배치, 배열, 그 다음에 정확도를 놓고 집필을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점들이 이 도시를 미로와
같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조이스가 의도했던 것은 어쩌면 그 더블린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심적인 풍경들, 심적인 어떻게 보면 지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더블린 사람들에서 나와 있던 사람이라든지 장소, 어쩌면 좀 정서적인 것까지를 많이 닮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은 마치 영화처럼 곳곳을 카메라에 비추면 카메라가 켜지면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맡은 역할을 해나가면서 카메라가 런던 전체를 돌아다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버드 아이 뷰처럼 그 조감도처럼 위에서 전체를 조감하게 되는 그런 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 19개 장은 모두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관된 주제라든지 또는 이야기로서 통합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각자의 인물들의 어떤 심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19개 장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중심축이라든지 통일성을 찾는 거는 힘들고요. 그래서 독자는 공간과 시간, 그 다음에 지리적인 것까지, 그리고 그 인물들의 어떤 내적인 풍경까지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화적으로는 다채롭고, 실제로 조이스는 더블린의 볼타라는 영화관을 건립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운영해보기도 했고, 또 적극적으로 영화에 대한 그 새로운 매체의 표현, 언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젠슈타인이라고 러시아 소련 감독이었죠. 몽타주의 대가라고 알려진 그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을 1929년에 실제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은 그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번역하고 싶어 할 만큼 영감을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조이스 역시 자신의 율리시스가 번역보다는 영화화되기를 원했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시나리오가 집필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조이스 생전에는 영화화되지 못했고 나중에 헐리우드에서 영화화가 됐죠. 그래서 독자들은 어떤 장면과 예를 들어서 장면 2와 장면 3과 장면 7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든지, 이런 시 공감각을 총동원해서 이 장을 읽어야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또 어떤 그 중심을 잡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은 그런 파편화된 19개의 장면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어떤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2개의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김종건 교수의 책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영국이 있고 서동이라고 했을 때 그 더블린 시내를 관통하는 리피강이 흐르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축은 콘미 신부라는 예수의 사제가 사제관을 나서면서부터 이 장을 시작하는데요. 바로 더블린 중심가의 동북 방향으로 움직이는 한 축이 있습니다. 이 신부는 패디 디그럼의 장례식이 있었죠. 그 아들의 그 취직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디그넘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하는데 그 부탁받은 그 취업과 관련해서 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아르텐이라는 곳에 있는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서남을 축으로 해서 동북 방향으로 움직이는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식민지 총독이죠. 더들리경이 총독 부부가 남동부에 있는 한 마을에서 시작하는 자선 바자회 개시일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출발하고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남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한 축이 있습니다. 이 두 축이 마치 일종의 이제 교차
되는데요. 십자가처럼 또는 가위처럼. 그래서 어떤 이제 평자는 이 두 개의 축, 하나는 종교와 하나는 정치, 그러니까 더블린 사람들의 삶을 크게 좌우하고 있는 종교와 정치라는 이 두 개의 거대 담론을 대표하고 있는 신부와 총독 부부의 이동을 통해서 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머지 다른 장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삶을 부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두 개의 충이 교차해 가면서 더블린 사람들의 생을 좌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사제관을 나와서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문을 닫는 것으로 이 장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총 19개의 장면에서 블룸은 그 가운데에 해당하는 10번째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룸과 스티븐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의 어떤 그 심적인 그 풍경까지 들여다보고요. 또한 인물들, 말씀드렸던 외다리 수병, 그리고 맥킨토시를 입은 사나이까지 이 인물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장은 하데스장에서도 그렇듯이 장례식의 행렬을 따라서 그곳을 통과하면서 더블린의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과 역사적 사적들을 건드리면서 갔던 것처럼 이 장 역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더블린에 남아있는 그 역사적인 상흔들, 그 역사적 장소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이스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어떤 역사에 대한 것을 건드림으로써 조이스는 오히려 말하지 않고서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히 조이스가 처음에 설계했던 개요를 좀 살펴보면 시간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물론 시간은 정확히 그 콘미 신부가 출발하면서 3시 5분 전이라는 것을 이미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시 5분 전에서 4시에 이르는 시간이고요. 이 장을 관통하고 있는 기관은 피입니다. 흐르듯이 19개의 장면을 흐르듯이 따라가는 그런 걸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장소는 더블린 곳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 분야로는 역학, 일종의 어떤 동기화된 동역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들은 서로 동시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고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그 움직임에 대한 것을 잘 캐치를 해야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 다음에 상징은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기법은 미로입니다. 미로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자세하고 정교하게 더블린 시내를 구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으로써 인해서 19개의 장면에 담긴 그 곳곳에 오히려 미로처럼 여겨진다는 것, 이것은 지형적으로도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태도 어쩌면 미로와 같은 정신적인 미로를 보여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은 한 낮에 벌어지는 일종의 더블린 시내를 관통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백일몽과 같다면,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밤에 벌어지는 장면들은 악몽, 밤의 악몽에 해당하는 약간의 그런 대조적인 비교되는 그런 장으로 활용이 되고도 있는데요. 블룸에게는 특히나 그런 성적 판타지를 통한 백일몽과 밤의 그 환상, 이것에 대한 중요도도 지적하고 넘어갈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곳에서 이 장에서는 곳곳이 더블린의 상흔이 있다고 했죠. 더블린 독립과 관련된 또는 오랜 시간부터 영국과 그 대립하면서 벌어졌던 여러 인물들의 저항에
이렇게 장소들이 나오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장면 8에 나오는 메리사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네드 램퍼트라는 고물상이 자신들의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이제 메리사온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일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1500년대 그러니까 헨리 8세 때 토머스 피츠제럴드라는 인물이 반영국 선언을 하고 헨리 8세에 저항하면서 그 선언을 했던 곳이 그런 그 고물상에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것, 그런 현실. 물론 나중에는 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피츠제럴드는 나중에 이제 처형 당하는데요. 이를 기리기 위해서 비단을 가슴에 달았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장소라든지 또 하나는 아일랜드 은행이 있는 곳. 아일랜드 은행은 예전에는 아일랜드 의회가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찰스 파넬의 그 자치 독립운동 그리고 의회 독립을 하기 위한 그 운동 자체가 무산되고 의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식민지 경제 수탈의 천병이 되는 아일랜드 은행, 이건 그 영국 은행인 거죠. 아일랜드 은행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든지, 또 한 장소는 로버트 에멧이라는 1800년대에 역시 영국에 저항했던 독립운동가인데요. 이 로버트 에멧은 처참하게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요. 그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그 장소에 대한 애도, 이것도 한 그 역사적인 장소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이스는 이 로버트 에멧에 대한 희화화를 나중에 또 다른 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어떤 극적이고 우상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조이스는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곳곳에 이런 역사적인 장소들에 대해서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도시, 아일랜드를 그릴 때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빠뜨리고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총독 자체가 출발하는 그 피닉스 파크라는 것 자체도 또 역사적인 장소니까요. 그 피닉스 파크에는 총독 관저가 있고 총독부가 있으니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죠. 이런 식으로 그 도시 곳곳에 있는 역사적인 장소들에 대한 것도 빠뜨리지 않고 조이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룸과 스티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요. 블룸은 수레에서 책을 파는 행상에게서 책을 둘러보고 그리고 몰리를 위한 책을 한 권 삽니다. 4시면 보일런과 몰리가 만나서 정사를 벌일 거라는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이 블룸은 서적을 파는 수레상에서 이 책 저 책을 보면서도 계속 그 오후 4시와 보일런과 몰리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몰리를 주려고 책을 구매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있는 중이죠. 흥미로운 점은 레오폴드 폰 마조흐라고 하는 매저키즘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마조흐 백작의 책, 그러니까 목피를 입은 비너스라든지 이런 책으로 좀 유명하죠. 마조흐의 책을 한 권 집어들면서 자신은 이미 이 책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블룸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이미 정사를 벌일 거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어쩌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부관계의 비정상이 이 외설스러운 소설이라든지 외설적인 문학작품을 통해서 성적인 판타지로 변화하는 이제 모습들을 앞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미 이제 그 장면의 전초 단계로 그런 게 보여지는 거죠. 부인의 외도를 묵인해야 하는 한 남편의 입장으로서 나름대로의 자신의 삶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에 의지하는지를 아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스티브는
스티븐과는 이제 그 엄마가 죽은 후에 그 가난이라는 것이 본격화됩니다. 아버지 사이먼 디덜러스도 나오는데, 사이먼 디덜러스는 여전히 더블린 시내를 여전히 배회하지만 어떠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생과 만나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경제를 구해야 한다는, 집을 구해야 한다는 그 내적인 목소리와 동시에 그 가정의 그 문제로부터 도망치라라는 또 다른 목소리, 이 내면의 두 가지가 부딪히는 스티븐의 내적 마음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티븐이 어머니에 대해 가지는 양가적인 감정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과 동시에 어머니가 강요하는 그런 종교적인 충성에 대한 것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그 엇갈리는 내적 충동이 있었던 것처럼, 스티븐은 여기서도, 이 장에서도 동시에 그런 내적인 갈등을 보여줍니다. 햄릿과 비슷한 내적인 그 목소리를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동시에 소리를 들으면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익사라는 개념이고 단어입니다. 이것은 처음 등장할 때 첫 장에서부터 익사체라는 것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건데요. 익사라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스티븐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스티븐과 블룸이 동시에 이런 문제적인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 장에서 드러나고요. 이 두 사람의 이런 이제 마음이 앞으로 벌어질 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두 사람 사이를 있게 하는지, 이게 또 하나의 독서의 어떤 관전 포인트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서 그 6장에서도 나왔던 맥킨토시를 입은 남자, 누군지 모르는 율리시스의 여러 수수께끼 중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의 하나였던 맥킨토시, 비옷을 입은 남자가 이 장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제일 마지막 장면인 총독 더들리경의 마차 행렬이 지나갈 때 이 사나이가 마른 빵을 씹으면서 행렬과 전혀 무관하게 무심하게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개의 큰 축에서 이 외다리 수병과 그 다음에 맥킨토시를 입은 사나이는 무사히 지나가는 그런 의미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곤 교수는 이 장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디오니소스적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블린 시내를 사로잡고 있는 마비를 풀 수 있는 거는 이런 디오니소스적 열정인데,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블룸에게서는 외설스러운 소설을 통한 성적 판타지이고요. 스티븐에게서는 추상적인 사고들을 통한 예술에 대한 생각으로 점철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장에서 온갖 그 많은 기법들, 몽타주 기법이라든지 또 시 공감각을 이용한 병렬, 배치, 삽입, 그리고 의도적인 오류, 이런 수많은 문학적 기법들을 통한 어떤 이 장에서의 그 지루하지 않은 활기를 불어넣는 그 느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장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